찾았습니다. 카나가와현의 외딴 도로변에서 현장을 수사하던 경찰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2개의 캐리어였는데요. 경찰이 이 캐리어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 안엔 무엇이 들어있던 것일까요? 여기 한 자매가 있습니다. 중국 복건성의 한 어촌 출신 여성 진보란,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인 진보진. 이들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중국 내 대학이 아닌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언니인 진보란 씨는 2009년 9월 일본에 도착해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한 의상 디자인 관련 전문학교를 다녔고, 동생인 진보진 씨는 2012년 4월에 일본에 도착, 게임 개발을 배우는 전문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들 자매는 요코하마시 나카쿠 히노데초의 맨션에서 함께 살며 낮에는 학교를,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는데요. 문제는 언니가 근무하던 곳은 성인업소였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애초부터 이것을 목적으로 유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유학 도중 유혹에 빠져 이곳에서 일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그녀는 업소에서 무척 인기가 좋았고 단골 손님들도 꽤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벌이가 좋았던 탓일까요? 어느샌가 업소엔 여동생도 출근하기 시작했고 지역에선 미녀 자매가 함께 근무하는 걸로 나름대로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무렵 언니인 보란 씨는 가게의 한 단골 손님과 무척 사이좋은 관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만남은 훗날 끔찍한 결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남성은 자매 중 언니와 친했던 사이좋은 단골 손님 이와사키 타츠야라는 인물로, 그는 이들 자매가 근무하는 가게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돈 대략 몇 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자매의 집 여벌 열쇠도 가지고 있는 등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귀는 사이였다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보통 관계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는 여동생과도 사이가 좋았기에 보진 씨의 학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것은 물론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자주 목격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란 씨에겐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녀는 2009년에 일본에 도착해 성인업소에서 쭉 일했지만 일본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휴학과 유급을 통해 2017년까지 일본에 있었다 보니 더 이상 졸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녀의 체류 기간과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여동생을 홀로 남겨둔 채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이에 그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위장 결혼이었죠. 그녀는 친밀한 관계 혹은 연인이었던 이와사키에게 비자 취득을 위해 자신과 위장 결혼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사키는 그동안 이들 자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썼고 자신이 보란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생각해왔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을 위장 결혼 상대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에 사실 난 이용당했던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을 계기로 이들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7월 5일, 이날 진씨 자매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와사키와는 위장결혼 건으로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기에 이들 자매는 그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날 여행을 끝마친 자매는 귀가 후 언니는 집에서 쉬었고 여동생은 밤에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바뀐 7월 6일 새벽 무렵 자매가 사는 맨션에 한 남성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집에서 휴식 중이었던 언니 진보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창문도 아니고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침입할 수 있는 인물. 네, 이 남성은 바로 이와사키였습니다. 그는 언니를 살해한 후 어째서인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이내 외출을 끝내고 돌아온 여동생 진보진 씨마저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요. 이 모든 일은 그가 피해자 집의 열쇠는 물론 행동 패턴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매를 살해한 이후 아침 무렵이 되자 우선 요코하마 시내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다시금 살해 현장으로 돌아온 뒤 자매의 집에서 큰 캐리어 2개를 자신의 자동차로 옮겼는데요. 이 모습은 맨션의 CCTV에 전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와사키는 캐리어를 자동차에 실은 후 카나가와현 테라야마의 야비츠 고개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험하고 외진 산길로 만화 이니셜 D의 레이싱 코스로 유명하지만 밤이 되면 험하고 좁은 길 때문에 그다지 통행량이 없는 지역인데요. 그는 도로 중간의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2개의 캐리어를 꺼내 산속에 유기한 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한편 사건 이후 진씨 자매의 한 친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째서인지 6일 밤을 기점으로 자매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집 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 친구는 건물의 관리인에게 연락, 관리인은 이내 경찰을 불러 실내를 수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집에는 물건을 뒤진 흔적이 없었으며 이상하게도 지갑을 포함한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외출이 아닐 거라고 생각, 맨션의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6일 새벽 CCTV엔 수상한 남성이 의문의 캐리어 2개를 자신의 자동차로 옮겨 실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경찰은 자매의 지인들을 통해 이 남성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고 남성이 진씨 자매의 행방불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7월 10일 CCTV에 찍혀있던 인물 이와사키를 우선 주거 침입과 감금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이와사키는 수사 협조는커녕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이에 경찰은 그에게서 진술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와사키의 자동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주행 경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7월 6일 밤 카나가와현의 외진 산속 야비츠 고개로 이동해 특정 지점에서 차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냈죠. 이에 경찰은 그가 차를 세웠던 장소로 향했고 이내 이곳에서 2개의 캐리어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캐리어 안에선 며칠간 행방이 묘연했던 진보란, 진보진씨 자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시기는 여름이었기에 시신은 부패가 심각했고 언니는 발견 당시 알몸이었으며 여동생은 일부만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이들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적어도 5분 이상을 강한 힘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CCTV의 영상, GPS 기록, 현장 지문 등을 바탕으로 8월 11일 이와사키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재체포했고 이후 그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쭉 묵비권을 행사하던 이와사키가 갑자기 재판에서 입을 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주장은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망한 진보라는 비자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나에게 위장 결혼을 부탁하길래 거절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신분 세탁업자가 있으니 사건에 휘말린 것처럼 실종을 가장해달라고 부탁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그럼 왜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산속에 유기했죠? 라고 묻자 이와사키는 애초에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발로 알아서 캐리어에 들어간 거예요. 산속에 버린 것도 신분 세탁업자의 지시대로 캐리어를 내려놓은 다음 집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라며 즉 자신은 자매에게 부탁을 받아서 신분 세탁업자에게 캐리어를 넘겼을 뿐 그녀들의 사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죠. 하지만 애초에 CCTV에 찍힌 것은 이와사키 뿐이었으며 캐리어에서 발견된 지문도 이와사키의 것뿐이었기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본인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상대는 위장결혼 상대로만 생각했던 것에 분노,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동생을 살해한 이유는 언니를 살해한 것이 들킬까 두려워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흉기 없이 맨손으로 살해했기에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2018년 7월 20일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변호 측은 무죄라며 항소했는데요. 2019년 4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결을 파기한 후 재판은 원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3일 재판부는 체격차가 있는 여성의 목을 5분에 걸쳐 강한 힘으로 압박한 행위는 흉기를 사용한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 라는 판결문과 함께 이와사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그는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지만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그의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이와사키는 2017년 첫 체포부터 2021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족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불법 체류와 위장결혼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용서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웠다면 죽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하지 굳이 꼭 목숨을 빼앗았어야만 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